있는 접근성 센터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센터는 어떤 거라고요? 신체에 장애가 있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컴퓨터를 익숙히 하던 익숙치 않던 간에 잘 하실 수 있어요. 초보자들도 잘 할 수 있고요. 하다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모니터가 없는 경우가, 디스플레이가 없는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볼까요? 모니터가 없는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할까? 모니터를 우리가 안 보고 컴퓨터를 작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작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누를 것이며, 그 마우스도 못 누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참 눈 감고 우리가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나레이터 켜기, 음성으로 출력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말은 아니고 영어가 돼요. 영어가. 그 다음에 오디오 설명 켜기, 비디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말로 설명한다 그랬는데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본 것 중에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영화를 시각장애인들이 보더라고요. 영화를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몽룡이가 춘향이가 이제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거기 가서 이제 프로포즈하는, 방자를 시켜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눈빛 표현 같은 게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나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영화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극기 휘날리며 같으면 이제 뭐 고지를 향해 돌격 앞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돌격 앞으로 하면 막 군인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음성으로요. 그렇게 영화에다가 파일을 따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면은 없어요. 영화인데 mp3예요. 영화인데. 동영상이 아니라 소리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음들은 그대로 막 나는데 지금 소대장의 돌격 신호와 함께 군인들이 막 진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원 영화를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 놓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오디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야만 되고요. 아무 영화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만들어야 되겠죠. 뭐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키보드로 뭐 hello, 뭐 I'm a boy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거를 hello 하고 음성으로 출력해 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알림 대화 상자 표시 시간 뭐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컴퓨터상에서 화면에 대화 상자라는 게 뭐예요? 대화 상자. 여러분들. 우리 바탕화면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화면 해상도 그러면 무슨 창이 하나 뜨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걸 우린 대화 상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상도를 바꿔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얘가 이제 계속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없애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굉장히 뭐가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거지만 그네들한테는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고대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Alt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Shift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은 고대비를 켜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근데 고대비 하면요 안 이쁘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근데 이거는 주로 뭐냐면은요 그 시각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생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생명 같은 분들은 색깔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이게끔 해주는 게 고대비 기능이라 그래요. 해보니까는 진짜 안 이뻐요. 우리 눈에는. 고대비 설정을 하면 화면에 있는 색깔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파란색이 보이고 여기는 회색의 흰 바탕에 검은 것이 보이죠. 여기 약간 파라스름한 색깔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가 여기다가 화면 해상도 누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흰 바탕에 파란 것이 써 있잖아요. 이게 그네들 눈에는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고대비로 설정을 하면은 그네들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게끔 색깔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불편하죠, 당연히. 그분들 눈에 맞춰놓은 거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및 아이콘의 크기. 아무래도 글자를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글자를 작게 하는 것보다는 좀 크게 해주는 게 좋겠고, 이제 그런 기능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돋보기 켜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돋보기를 켜면 화면을 확대시켜서 보는 거예요. 저번 기수에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돋보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왕돋보기 이런 큰 거 있죠? 그걸 갖다 놓고 책도 보시고 그 다음에 화면도 보시고, 그래서 화면을 확대해드렸는데 그것도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왕돋보기를 갖고 쓰시는데 앞에 이렇게 사물이 있어도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물을 구별은 하는데 가까이 와야 보이는 거고, 그것도 커야 보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화면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화면이 커졌으니까 글자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 테두리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투명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맞죠? 여기 한글 컴퓨터 타자 연습을 제가 이렇게 쓱 갖다 대면은 상당히 여기 투명처럼 보이죠? 예. 이거를 불투명하게 할 수도 있어요.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저 밖에 있는 그림이 보이면서 약간 겹쳐서 보이게 하는데 그게 불편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그냥 빼버릴 수도 있죠. 그럼 아예 여기는 파란색, 저기 배경은 안 보이게끔 이렇게. 우리 윈도우 XP가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껌뻑껌뻑거리는 커서 있죠? 우리가 글자를 쓰려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가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일자처럼 되어 있는 I자 있잖아. 일자. 껌뻑껌뻑거리는데 어딘가 보세요. 여기 열림이라는 글자 여기 껌뻑껌뻑거리죠? 근데 이것이 잘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얇아서. 그래서 그거를 좀 두툼하게 하면 어떨까요? 벽돌 같은 크기로 좀 껌뻑껌뻑거리면 잘 보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기능들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쓰는 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누가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마우스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키보드가 없으면, 당장에 키보드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써요, 글자를? 여기 스마트폰처럼 키보드 그림을 띄워놓으면 돼요. 그게 화상 키보드라 그래요, 화상 키보드. 예, 화상 키보드라는 기능을 띄워놓으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화면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러 군데 그게 있는데요. 접근성에 가면은 여기 화상 키보드라고 있어요. 보조 프로그램 보면 있습니다. 화상 키보드라고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내려놔도 되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한번 제가 글자를 써볼게요. 자, 메모장을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요. 자, 예를 들어서 영어도 쓰고요. 한영키 눌러서 우리말도 쓰고요. 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키보드 그림 떠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백스페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도 들어있고요. 홈키 누르고 엔드키 누르고 다 왔다 갔다 하죠. 뭐 옵션 버튼도 누를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기능의 옵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쉬프트 기억. 그럼 쌍기억 되죠? 자, 보세요. 쉬프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눌려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읍, 그럼 쌍비읍 되는 거죠. 우리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비읍을 눌러야 되지만 화상 키보드는 동시에 두 개를 누를 수 없으니까 예, 눌렀다 띄고 예, 이렇게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그러면 눌려졌다 안 하고 싶으면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다시 누르면 설정 해제, 뭐 알트, 컨트롤, 쉬프트 다 눌러놓고 뭐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기능이 있더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편해요. 당장에 키보드가 고장이 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키보드에 뭐 물이 들어가서 커피를 흘렸어. 그러면 키보드 이제 빼놨잖아요. 근데 문서를 보내달래. 문자를 뭐 보내달래. 그럼 컴퓨터에 켜가지고 작업을 해도 키보드가 당장에 없으니까는 요 화상 키보드 불러내가지고 글을 쓰면 되지. 두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더디겠지만 그래도 가능은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음성인식 사용이라 그래서 음성으로 뭐 메모장, 그 메모장이 열리고 불러오기, 저장하기, 뭐 인쇄 이렇게 음성으로 인식을 시키면 편하겠죠.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 음성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설정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100% 다 인식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주파수가 다 달라서. 예. 하여튼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마우스가 없으면 어떻게 써요? 이 마우스 없으면요. 이 마우스 여러분 안 하고 쓰시라 그러면 쓰실 수 있겠어요? 컴퓨터? 근데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요. 보조 프로그램 그룹 그 접근성에 가면 접근성 센터라에 가볼까요? 처음부터? 이 컴퓨터가 좀 오류가 생겨서 그런데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 뭐 고대비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마우스 그 사용하는 거 있죠? 마우스도 어떤 거 돼 있어요? 이렇게 좀 글자가 크면 좋겠죠. 그 화살표도 크면 좋겠죠. 근데 요런 거 있네. 마우스 키 켜기. 마우스 키를 켜는 거예요. 마우스 키는 뭐냐면요. 오른쪽에 보면 숫자판 있잖아요. 우리 키보드에. 키보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숫자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방향. 8번 누르면 위로. 7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왼쪽 위 대각선 방향. 그 다음에 5번 누르면 클릭. 5번을 2번 누르면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설정을 해놓고 볼게요. 자, 마우스 키를 켤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제가 안 쓰고 키보드로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화살표를 가지고 이렇게 어디지? 마우스가 여기 있었나요? 예. 움직이죠? 지금 이렇게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마우스 요걸 가서 5번 누르면 선택이 되고 또 올라가서 예, 뭐 화상 키보드 사용하겠다 그럼 화상 키보드 가서 얘를 누르면 선택 다시 누르면 해야죠. 이렇게 되겠죠? 예, 더블 클릭할 일이 있으면 또 5번을 2번 띡띡 누르면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불편하고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능은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마우스 사용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좀 수월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 키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 있어요. 키보드. 자, 키보드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팔이 하나만 있어. 한쪽 팔을 다쳐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예, 의수를 사용했다든지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4월 20일 장애인 날 보니까 아침 방송에 그 팔꿈치로 피아노 치시는 그 피아니스트 있더라고요. 아가씨인데 대학생인데 연주하는 모습은 제가 못 봤어요. 그 시간을 잘못 이렇게 못 맞춰서 그런지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팔꿈치 갖고 왼손은 정상이고 오른손은 팔꿈치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없는 거죠. 손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이. 그래서 팔꿈치로 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컴퓨터를 어떻게 할까요? 왼손 갖고만 쓰겠죠. 그럼 뭐 컨트롤 쉬프트 하고 뭐 여러 개를 누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세 가지는 누르잖아요. 세 가지 우리가. 세 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ESC 같은 거 왼손만 그것도 누르면 되는데 컨트롤 쉬프트 P 누르면 P는 또 끝에 있잖아요. 누르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고정키라고 하는 거를 써요. 그럼 뭐냐면 컨트롤 키 눌렀다 띄면 눌려져 있고 쉬프트 키 눌렀다 띄면 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글자 누르면 되죠? 그러면 쉬프트나 컨트롤은 계속 눌려져 있으니까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 아까 그 화상 키보드에서도 제가 클릭했더니 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동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글키는 뭐냐면 하나의 키가 두 가지를 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에 파워 스위치 있잖아요.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죠. 다시 누르면 꺼지죠. 우리 TV 리모컨이 그렇잖아요. 근데 볼륨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올리고 내리는 게 위치가 다르지만 그런 거는 토글키라고 하지는 않고요. 하나의 키를 눌렀다 띄었다 눌렀다 띄었다 했을 때 즉 우리 한영키 같은 거 어때요? 한영키. 영문 상태에서 한영키 누르면 한글, 다시 누르면 영어, 지그재그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토글키라 그래요. 그리고 이 토글키 중에 그 뉴메릭 락키하고 캐피탈 락키하고 스크롤 락키 세 가지가 있는데 즉 키보드 오른쪽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는 분이 있단 말이야. 불빛을 봐야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아는데 이거를 토글키를 설정을 하잖아요. 여기 어디 있나? 예,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토글키 켜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토글키를 켜놓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기 뭐가 문제가 잘못됐나? 본래는 스피커를 키지 않아도요. 스피커가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 본체 안에는 스피커가 있어요. 기계적인 효과음을 내는 스피커가 조그만 게 붙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삑뽁 삑뽁 하고 소리를 내요. 그래서 켜기를 누르면은, 즉 우리가 누메리 락키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불을 누르면, 키를 누르면 불이 켜지면서 삑 하고 소리를 내요. 다시 누르면 불이 꺼지면서 뿅 하고 소리가 작아지고요. 그냥 뿅, 삑 하면 누른 거고 켜진 거고, 뽁 하면 꺼진 거고, 이렇게. 다른 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뉴메리 락키 같은 경우나 캐피탈 키 같은 경우도 누르면 삑, 뽁, 삑, 뽁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아, 현재 내가 대문자구나, 아니 오른쪽이 숫자판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토글 키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 불빛도 나타나지만 음성으로도 출력해 준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필터 키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누르는 힘이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I자를 눌렀는데, 계속 눌려졌어. 누르다 보니까. 지우려고 보는데, 이렇게 막 글자를 썼다가, 얘를 지우려고 봤는데, 지우다 보니까, 엉뚱한 것도 막 지웠단 말이에요. 손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육을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럴 때, 아무리 내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빈칸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아니라, 눌렀다 떼야만이 써지게끔. 그러니까는 기억을 누르고 있으면 기억이 계속 켜지잖아요. 이렇게 아니라 눌렀다 띄고 다시 눌러야만이 다시 기억이 찍히게끔 하는 거. 그럼 백스페이스 눌렀다 띄고 다시 눌렀다 띄고 눌렀다 띄고 다시 눌러야만이 지워지게끔. 예, 그분들한테는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기능이 바로 뭐냐면은 필터 키. 예, 아니면 그걸 좀 더디게 해준다든지 더디게. 예,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좀 낫지 않겠냐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기능이 17페이지 보시면은 있는데,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리에 대한 시각적 반응, 알림이라든지 음성 대화 텍스트 캡션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키보드에 있는 불빛이라든지 이런 걸 들려야 돼요. 특히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사용하시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 있죠. 오류가. 그러면 컴퓨터 스피커에서 덜컹 하고 소리가 나요. 삑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자꾸만 앞으로 가라 그러면 삑 하고 소리가 나요, 스피커에서. 근데 소리를 못 들어요, 잘. 청각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스피커 소리를 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굉장히 크게 하면 들리겠지만 옆 주변 사람은 어떨까요? 기겁을 하겠죠. 뭐 대포 터지는 소리가 꽝꽝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리는 그냥 줄여놓고 정상인처럼 소리를 줄여놓고 대신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화면이 덜컹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키보드에서. 예를 들어서 숫자를 쓰라 그랬는데 글자를 쓰게 되면은 아래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엑셀에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뭐 10에서 한글을 입력하세요. 근데 영어를 입력한다든지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오류가 날 수 있는데, 그런 오류를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출력해 주는 것도 있지만 화면에 흔들림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오히려 낫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판에 있는 다른 기능들 중에는 우리 책에 보면 뭐 마우스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어판은 뭐냐면은 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본래는 일반적인 컴퓨터를 관리하는 기능이 제어판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접근성 센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접근성 센터는 제어판에도 있지만 보조 프로그램 그룹 안에 들어가도 똑같이 있어요. 예. 첫 번째 마우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불편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마우스라는 기능이 어디 갔어? 마우스 여기 있네요. 그랬죠? 근데 저는 집에 가면 요거를 바꿔요. 이걸 누르는 순간 버튼 기능이 바뀐 거예요. 이때는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클릭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다시 왼쪽 누르면 안 돼요. 좌우가 바뀐 거니까 다시 이렇게 눌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더블 클릭하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 더블 클릭을 얼마나 빨리 하십니까? 덜컹
덜컹 이렇게 합니까? 클릭합니까? 어르신들은 어때요? 따닥 두 번 더블 클릭하세요. 그건 못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 진짜 힘들어 하십니다. 막 경련을 일으켜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공부하러 오실 때 보면 막 어깨 아프다고 막 그래요. 실제로 어깨가 아파요. 안 쓰던 근육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 이거를 좀 느리게 해주시면 좋고, 좀 잘하는 사람은 빠르게 해주면 좋고,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돼요. 또 너무 빠르면 진짜 빛의 속도로 탁 게임하듯이 해야만이 더블 클릭이 되고, 어르신들은 살짝 느리게 해주면 딸깍 딸깍 이래도 더블 클릭으로 인식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포인터, 일반적인 선택, 특히 이게 바뀌었죠. 사용 중일 땐 뭐가 나와요? 모래시계가 나옵니까? 이게 바뀌었는데 모래시계가 아니라 뭐였어요? 동글뱅이잖아요. 이렇게 원판 같은 거, 원반. 그거로 바뀌었는데, 예, 여기 뭐가 이렇게 기능이 지금, 예, 일반적인 기능으로 이렇게 표준 기능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예, 사용 중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값 보면은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지금 대자를 쓴 거죠. 대자를. 특대 같은 거 쓰면 아이콘이 커져요. 이렇게. 그럼 아무래도 좀 어르신들은 이렇게 크게 놓고 보여야 좀 좋아하시죠. 우리는 이게 필요 없고, 예.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포인터 옵션이라 그래서 포인터가 좌우 상하로 움직일 때 얘를 빠르게 하면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근데 얘를 느리게 하잖아요. 느리게 하면 막 화면 하나 이동하려고 그러면 정신없습니다. 이게 보통 너무 빨리 해놓으면 또 그래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볼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데요. 빨리 해놓으면요. 여기서 막 움직이는데 실제로 마우스 패드 상에서는 한 5cm도 안 움직였을걸요? 조금만 움직여도 좌우가 척척 움직여져요. 근데 이게 빠르면 뭐를 클릭할 때 빨리빨리 다닐 수는 있는데 정밀 작업할 때, 그래픽 정밀 작업할 때는 느려야 좋아요. 그때는 또 느리게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한 중간 정도로 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나타나면 좋겠냐 이거죠.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나타나면 좋겠냐 이게. 자,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국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 이상하게 나타난다. 이게 이 컴퓨터가 뭐 설치하고 나서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길게 해놓으면은요 막 꼴이 쫓아다녀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트 위치를 표시한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고, 자 여기 보세요 그랬는데 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 뒤에 계신 분들은. 그때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동글뱅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건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터 위치를 표시한다 이런 거고. 예, 또 휠은 뭐예요? 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위아래. 그때 위아래로 움직일 때 휠을 이렇게 드럭드럭 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아래로 세 줄씩 움직이게 할 거냐, 아니면 한 화면씩 움직이게 할 거냐. 한 화면씩. 한 화면은 어떻게 될까요? 엑셀에서 휠을 굴리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덜컹덜컹 움직이겠죠?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여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세 줄씩 이렇게 하면 되고, 난 네 줄씩 할래 그럼 늘리면 되고, 뭐 가능하면 원래대로 두시면 좋겠고,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키보드 그림. 키보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키보드인데, 이 키보드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죠. 재입력 시간을 짧게 할 거냐, 빠르게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얘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기억자 눌러주니까 기억이 계속 찍혔잖아요. 그거를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억을 느리게 하면은요, 기억을 누르고 있으면 기억이 아까는 쭉 찍혔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깍 딱깍 천천히 찍힐 거예요. 느리게 해놓으면은. 그런데 이제 워드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특히 게임하는 사람은 어때요? 빨리 눌려야죠. 보통 게임할 때는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응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돼요? 경기에서 매번 지지. 그때는 빠르게 해야 되고, 어르신들한테는 좀 느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입력 시간은 뭐냐면, 누르고 있으면 처음에 클릭한 글자가 찍히고 두 번째 글자부터 다시 찍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나오는 사이의 시간을 재입력 시간이라고 하고, 두 번째서부터 그 나머지는 반복 시간이라 그래요. 반복 시간. 이거를 다 짧게 해주면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는 도움이 돼요. 일반적인 우리한테는.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얘를 길게 느리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이제 뭐 아까 그 기능에서 바꾸셔도 되고. 예.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옵션은 뭐냐면 인터넷상에 있는 기능을 설정해 줄 때 쓰는 거예요. 인터넷. 우리 인터넷에 가면 인터넷 옵션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인터넷 속성 기능이요. 그래서 초기 화면을 네이버로 할 건지 다음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기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종료할 때 검색 기록을 삭제할 거냐 하는 것도 삭제해 주시면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들락날락거리게 되면은요,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달리 여기는 공용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에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정민이가 다녀가는지 홍길동이 다녀가는지는 모르더라도 시간도 다 나와요. 몇 시에 어디를 누가 다녀갔는지. 그럼 그게 저의 어떤 그 기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기록들은 제가 인터넷을 종료하자마자 삭제하게끔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삭제를 안 해놔요. 왜? 내가 어딜 다녔는지 알아야 다음에 또 가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얘를 제가 해제해 놓는데 여기서는 삭제를 해 놓죠. 선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죠. 네이버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삭제해 버리시면 내가 입력했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도 다 지워지고. 저희 집 컴퓨터는 그냥 네이버 실행하면 바로 제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요. 아이디로 입력하기 귀찮거든. 그럼 이제 애들이 제 컴퓨터를 써도 로그인하면 어떻게 돼요? 앞밖에 뜨겠죠? 그럼 로그 오프하고 자기들 거 다시 로그인해서 쓰기도 하지만, 예. 어쩔 때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디를 다니고 있는 걸 애들이 보게 되면은 또 불편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컴퓨터를 다 따로따로 쓰니까 저는 상관없이 쓰는 거고, 혹시나 여러분 댁에서 컴퓨터를 한 대를 가지고 여러 명이 써야 된다 그러면 수시로 이런 것들을 삭제하시면 돼요. 쿠키라는 게 나오죠. 쿠키가 뭐냐면 먹는 과자 쿠키가 아니라 내가 로그인했던 정보예요.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마트폰이든 PC든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쿠키를 주기적으로 삭제해 주셔야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능이라든지. 특히 우리 강의실에는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쓰는 게 아니라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로 쓰거든요. 우리 홈페이지 제작반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잘못해서 인터넷을 실행하면 크롬이 작동되게끔 설정을 잘못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하려고 해보면 크롬으로 열리면 크롬이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안 보던 걸 나타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이렇게 해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를 딱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아니에요. 기본값으로. 지금 기본값이 아니니까 그런데 기본값으로 딱 체크하는 순간 이제 인터넷 하면 항상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죠. 홈페이지반을 운영하는 거 아니니까는. 홈페이지반에서도 이걸 쓰지는 않고 다른 걸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인터넷상에 작성된 문서를 우리가 그때그때 열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급에 관하면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을 실행하다 보니까는 광고가 열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그 광고가 열리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고 어떤 거를 설치해서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1번가에 들어가면은 뭐 결제할 때 무슨 프로그램 설치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만 설치가 되면 되는데 네이버에 가서 뭐 하다 보면은 뭐를 설치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꼭 그거만 설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네이버나 다음은 좀 괜찮아요. 구글이나 이거는 메이저급이니까. 근데 이제 마이너급들 웹사이트들에서는 그 협찬사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럼 광고가 열리게끔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제거가 안 돼요. 잘못하면. 설정을 해놨는데. 그럼 제어판에서 뭐를 제거하고 어디 가서 제거하고 제어할 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럴 땐 요거 하면 돼요. 원래대로 누르면 돼요. 그러면 다 설정된 게 다 삭제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넣고 이게 아니라 다. 이 컴퓨터에서 제가 인터넷 뱅킹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하기 위해서 프로는 다 깔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깨져요. 광고 연결된 것도 다 깨지지만 그런 거 내가 필요한 것도 다 깨진다 이거지. 그 원래대로 해놓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는 인터넷 뱅킹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프로는 깔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죠. 예.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수익성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뭐 세탁기, 세탁욕 그 통 안에 보면 뭐 더러운 거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요. 그런 거 청소하는 것도 돈을 벌고 그렇지. 컴퓨터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업체 사람 부르잖아요. 그럼 돈 받고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근데 어느 정도 좀 알면은 자가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옵션에 있다 하는 거고, 자세한 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원 옵션도 있죠, 전원. 여러분도 컴퓨터를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켜져 있습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 멈춰 있습니까? 자, 여기 전원 옵션에 들어가서 제가 설정 변경을 눌렀더니 디스플레이 끄기에 해당 없음, 컴퓨터 절전 모드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노트북은요? 노트북은 사용하다가 뚜껑을 딱 덮는 순간 절전 모드로 들어가요. 그대로 두면은 한 달이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배터리가 거의 낭비가 없이.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안 쓰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10분 있으면 모니터가 꺼져죠. 그리고 10분인가 더 지나면 20분인가 더 지나면 컴퓨터도 꺼져요. 그 절전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전 기능.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해당 없음으로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건들지 않으면 계속 켜 있는 거죠. 제가 막 설명하다 보면 10분이 지나가게 돼요. 그럼 화면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럼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황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당 없음을 해놓고 대신에 제가 여차하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 종료에 들어가서 절전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절전 모드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엑셀 열어놨고 파워포인트 열어놨고 인터넷 막 열어놨단 말이에요. 작업하다가. 그리고 컴퓨터를 끄고 나서 밥을 먹고 와서 다시 키면 어떻게 돼요? 엑셀 열고 파워포인트 열고 인터넷 다시 그 자리 열어야 되잖아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전만 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 와서 파워를 다시 누르면 아까 환경 그대로 다시 떠요. 수월할 수는 있죠. 예. 장시간 비울 때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컴퓨터를 끄고 가시는 게 좋은 거고, 뭐 점심을 먹고 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시장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갖고 오시는데 한참 뭐 레시피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다 끄고 나가면 그 레시피 다시 불러오기 귀찮잖아요. 그럴 땐 절전 모드로 해놓고 나갔다 오시면 좋고, 노트북은 뚜껑만 덮어놓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파워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나타나고 하는 거. 그런 기능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절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트북은 아무래도 PC하고는 전기 소모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배터리를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글꼴을 내가 제거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럴 때 쓰는 기능이고요. 윈도우즈라는 폴더 안에 폰트라는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다. 보여드리면 이거죠. C 드라이브 안에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고 그 윈도우즈 폴더 안에 폰트라는 폴더가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다가 여기 모든 폴더가 다 폰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키보드로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그 글꼴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뭐가 된다? 설치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남산 무슨 글꼴이 생겼대. 그럼 그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여기로 설치가 돼요. 우리가 보통 복사해서 붙이면 복사돼서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폰트라는 여기 폴더는 붙여넣기 하면 설치라고 나와요. 설치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네요. 덮었을까요? 뭐 이런 거 그대로 나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글꼴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뭐 효과음들이 필요할 때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켜졌을 때 소리, 끌 때 소리, 뭐 오류가 발생할 때 나는 소리, 무슨 소리 이런 거를 설정해 줄 때 쓰는 게 소리고요.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뭐죠? 윈도우즈가 새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그 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죠.
국가 및 언어 옵션은 뭡니까? 나라별 설정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다시 제어판에 가서 제가 국가 및 언어 옵션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클릭해 볼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년월일로 돼 있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달력에 어느 요일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까?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유난히 나는 화요일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 그리고 시작을 하면, 적용을 하면은요, 달력이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일반적으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나는 바꾸고 싶어. 왜? 나는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지만 내가 근무하는 직장은 이상하게 달라.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내가 직장은 미국계 은행이야. 거기 다 미국 사람만 있어. 근데 내가 좀 영어를 할 줄 알아서 그 회사에 입사를 했어. 그럼 환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시 몇 분 몇 초, 뭐 오전 오후 이게 아니라 AM, PM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화폐 단위도 원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달러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를 뭐로 바꾼다? 그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나라 거로. 얘를 일본어로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단위가 앵으로 나오고요. 앵으로 나오고. 뭐 추가 설정 들어가서 세밀한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통화를 보세요. 통화. 앵으로 나와 있잖아요. 앵으로. 시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오전 오후 이렇게 돼 있잖아. 한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국가 및 언어 옵션에서는 잘못 오해하면 이거를 일본어로 바꾸면은 컴퓨터가 일본말로 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 환경으로 바뀐다고. 그 환경으로. 그러니까 LA에 거주하시는 한인 교포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말 윈도우 쓸 거예요? 영문 윈도우 쓸 거예요? 우리말 윈도우 쓸 거 아니야. 교포들은. 근데 나라는 뭐로 돼 있어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나라 환경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영어로 쓰겠지, 형식은. 윈도우는 우리말 윈도우지만 환경을 그 나라 환경으로 바꾼다는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문 윈도우를 쓰겠지. 그러나 그 나라, 그 사람이 쓰는 컴퓨터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놔야 편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는 거지 뭐. 예. 그런 것도 가능하더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날짜 및 시간은 아까 그 제가 카렌더를 클릭해가지고 여기 날짜 및 시간 나와 있는데요. 그런 날짜와 시간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날짜와 시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시간은 4월 21일 화요일이고 오전 10시 27분 9초 50초 넘어가고, 예, 표준 시간대는 뭐다? 국제 표준 시간대에서 9시간 오른쪽에 와 있는 나라죠. 국제 표준 시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같은 시간대를 쓰는 데가 일본이에요. 근데 북경은 우리보다 달라요. 북경은 우리가 9시면 거기 8시예요. 시간대가 다릅니다. 보시면은. 저기 서울, 오사카, 삿포로 9시를 쓰고요. 괌은 10시고요. 멜버른은 10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앞쪽으로 가면은 저기 아랍은 현재 4시라고 되어 있네요. 4시. 우리는 9시고 거의 4시간이면 5시간 시차가 나는 거죠. 시차가. 그러니까 시차는 30분 단위로 작동이 되더라고요. 전 세계가. 예, 그래서 그걸 맞추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LA에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LA로 바꿔야지. 내가 LA 교포인데 우리말 윈도우지만 지역도 LA로 바꿔놔야 LA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로 해놓으면 서울 시간이 나오는 거고 LA를 하면 LA 시간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다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간 적용하는 거 있죠? 나라마다 뭐 몇 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도 뭐 하는 거 있던데 저번에 특히 뭐 1초인가 그거 바뀐 거 있죠? 그게 윤초인가 있었죠? 윤초. 윤년, 윤달 이런 거 있듯이 윤초라는 것도 있어갖고 시간 초를 하나 땡겼나 늘렸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컴퓨터는 시간을 맞춰야 되나 내가? 아니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될까? 우리 일반 컴퓨터는 동기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 표준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시간을 세팅해 줍니다. 근데 그게 윈도우 XP에 그 기능이 들어가서 바뀌기 시작했는데, 과거 버전에서는 이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으면 막 시간이 잘못 돌아가요. 막 20분도 틀리고 30분도 틀리면 수작업으로 고쳐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을 맞춰주더라고요, 컴퓨터가.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녀보호 기능이라고 있는데, 자녀보호 기능은 뭐냐면 애들이 컴퓨터를 하면서 애들이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시간도 어떻게 정해주면 좋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작동이 되지 않게끔 한다든지 하는 기능이요. 뭐 그런 거를 쓰는 겁니다. 사용에 제한을 둔다든지. 또 기본 프로그램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내문서 안에 HWP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HWP. 그걸 더블 클릭하면 뭐가 돼요? 아래 한글이 열리죠? 엑셀S를 더블 클릭하면 엑셀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WMV는 동영상이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뭐가 열립니까? 어느 집은 곰플레 깔아놓으면 곰플레가 열리고, 어느 집은 TV팟 플레이가 깔려있으면 그게 열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프로그램을 여러 개 쓰거든요. TV팟도 쓰고 곰플레도 쓰고 KM플레이도 쓰고 테스트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더블 클릭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작동되면 편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옵션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정해 줄 때 쓰는 게 이제 기본 프로그램 그런 거예요. 설정해 주는 기능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오른쪽 17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제어판의 글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글꼴 종류를 표시해주고 새로운 글꼴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맞습니까? 설치된 글꼴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 가능합니까? 그 다음에 글꼴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윈도우즈라는 폴더 밑에 폰트라는 폴더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라는 폴더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네 번째가 틀린 거죠.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만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제어판에 있는 키보드에 관한 설명이다. 키보드는 뭐예요? 마우스 포인터를 숫자 키패드를 사용해 움직일 때 사용하는 거다. 오른쪽 숫자판을 가지고 마우스처럼 쓰는 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접근성 센터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기능에 있는 마우스 설정 기능이잖아요. 키보드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마우스 속성에 관한 대화 상자다. 오른쪽 숫자 키를 사용하여 마우스 포인터를 사용한다. 그건 마우스 속성이 아니죠. 마우스는 왼쪽 오른쪽 버튼 눌러주는 거, 더블클릭 속도 이런 걸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숫자판을 가지고 마우스처럼 쓰는 거는 뭐예요? 접근성 센터에 있는 마우스 기능이잖아요. 마우스 속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우스 나왔다 그러면 아 맞아, 이것도 마우스니까 마우스 속성이 있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사용자 계정은 뭡니까?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은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를 시작을 하면 우리 로그인 하는 거 했어요? 안 했어요? 로그인 안 했죠? 로그인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냥 우리 클릭하니까, 클릭이 아니라 컴퓨터 키니까 바로 바탕화면에 열렸잖아요. 시작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에 중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중부. 여러분도 중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용자 계정이에요. 근데 계정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상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래요. 바탕화면에서. 근데 패스워드를 걸 수도 있고 패스워드를 안 걸 수도 있고. 예. 이게 어디에 있냐면 제어판에 가면, 여기 제어판에 가면은 사용자 계정, 계정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서 여기다 다른 계정 관리 뭐 이런 걸 누르면 계정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 계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 만들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죠. 아빠 계정 만들고 엄마 계정 만들고 그러면 자녀 계정 만들면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세 사람이 따로따로 쓰겠다라는 거죠. 계정이 다르면 바탕화면도 다르고 줄기찾기도 다르고 내문서도 달라요. 동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 버튼 누르면 내 컴퓨터에 들어가면 사용자라는 계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라는 계정. 이 계정에 가보면 우리 중부 계정이 요거예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건데 여기 계정이 또 나와요. 엄마 계정, 자녀 계정이 따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계정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내 문서가 보이고요. 엄마 계정에 들어가면 엄마 내 문서가 따로 있고 즐겨찾기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엄마도 쓰고 아빠도 쓰고 하다 보니까는 아빠가 저장하는 자료를 엄마가 연습한답시고 모르고 휴대폰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 옮겨놓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 계정에는 종류가 뭐뭐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책에. 관리자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 게스트 계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관리자 계정은 뭐냐면 어떤 기능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진 계정을 없앨 수도 있고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된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근데 게스트 계정은 뭐냐면 손님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게스트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게임을 하려고 했더니 뭐를 설치하래. 설치도 안 돼요. 못 해요.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 제거하고 싶어. 제거도 안 돼요. 그런 내 문서에 있는 파일은 제거가 되지만 프로그램이 설정을 못 건든다 이거지. 예. 그 다음에 계정에 관련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정의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다 안 되고요. 있는 대로만 써라 이거지. 제공해 준 대로만.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사용자 계정은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어요. 중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가 있고 계정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돼 있죠. 자신의 계정 이름이나 유형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표준 사용자가 자기가 접속을 해서 나는 관리자 계정으로 바꿀래. 이거 못 바꾸는 거예요. 관리자 계정으로 바뀌면 다 건들 수 있잖아요. 상위 거는 못 건들고 동등한 계층 거만 하는 거지.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테마, 바탕화면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어요. 자기 거에 대한 건 변경이 가능해. 근데 게스트 계정은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있는 것만 쓰는 거지. 있는 것만. 자, 표준 사용자 계정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신의 암호를 변경할 수 있다. 마우스 포인터를 변경할 수 있다. 예,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뭐가 안 될까요? 프린터 목록에 있는 설치된 프린터 목록을 제거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 거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의 유형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관리자 계정, 표준 사용자 계정, 게스트 계정 그런 게 있고 여기 모든 사용자 계정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 암호, 계정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은 뭐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 계정이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프린터. 여러분 프린터 많이 쓰시나요? 댁에서요? 프린터를 얼마나 많이 쓰세요? 근데 프린터가요 사용법이 제일 어려워요. 그 이유가 하나예요. 자주 안 써봐서 그래요.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면 만든 문서를 허구날 인쇄하지는 않잖아요. 그 문서를 저장해서 보내거나 문서를 저장해서 내가 갖고 있거나 이런 거는 많이 하지만 내가 문서를 작성을 했으면 무조건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가 어떻게 될까요? 고장이 많이 생겨요. 우리 수업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비근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프린터를 사셨단 말이에요. 잉크젯 프린터. 그러면 이제 샀으니까 몇 장 찍죠. 그리고 나서는 안 찍어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잉크가 굳어요. 잉크는 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증발도 되기도 하지만 잉크 안에 색상이 들어있잖아요. 그 색상이 굳는다고요. 그럼 이제 스프레이처럼 노즐이 들어있는데 노즐에 잉크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된다? 다음에 인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약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뭐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뭐 고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또 몇 번 쓰거나 또 안 해요. 그렇게 2번만 고치고 나면은요 이제 기계가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버리고 새로 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댁에 있는 프린터기는 켜놓으셨습니까? 꺼놓으셨습니까? 꺼놓고 오셨죠. 일반적으로 안 쓰시니까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린터기마다 제조회사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프린터는 켜놓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프린터를 켜놓고 다니면 한 달에 한 100원? 비싸봤자 한 200원 정도 나온다 그래요. 대기 모드가.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켰다 끌 때 움직여요, 지가. 직직 한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안 굳는다는 거죠. 특히 제 프린터기는 앱손 건데, 앱손 프린터기가 잉크 낭비가 가장 커요. 예. 앱손은 프린터를 이제 컴퓨터를 켜서 프린터를 작동을 시키면서 잉크가 제대로 얼마큼 있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잉크를 뿌립니다. 잉크를 뿌려요. 굳지 말라고 뿌리기도 해요. 우리가 물에 이렇게 가만히 두면 마르는데 물을 계속 뿌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마르잖아요. 그래서 잉크를 한 번씩 뿌려줘요, 안에서. 잉크가 얼마 안 썼는데 바로 다 낭비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대신 굳지는 않아서 좋은데, 그래서 사무용 쓰시는 분들은 앱손 쓰지 말라 그래요. HP 쓰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특정 브랜드를 얘기 제가 하겠지만은 삼성 프린터가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고, 또 외세한 프린터 중에서는 HP를 많이 쓰기도 하고, 전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은 앱손을 쓰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잉크가 몇 가지 들어가요? 잉크가 검정 잉크 하나 들어가고 칼라 3가지 들어가죠. 4색 잉크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사무용이고, 보통 6색 이상이 들어가야 사진용이에요. 6가지 색깔. 어떤 거는요 9가지 색깔도 있고 24가지 색깔도 잉크가 들어가는 프린터기가 있어요. 일단 가정에서 쓰는 거는 보통 6가지 색깔 들어가요. 그게 이제 사진용으로 인쇄할 때 쓰는 거고, 그런 거는 잉크 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프린터기를 처음에 비싼 거를 사면요 잉크가 싸대요. 프린터기가 한 10만원짜리 사잖아요. 그럼 잉크 값이 비싸요. 프린터가 싼 걸 샀으니까 잉크 값으로 벌어야 되잖아요, 업체가. 잉크 비싼 거를. 그리고 이제 비싼 프린터기를 샀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이쁘잖아요. 그게 잉크를 싸게 판매해 준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컴퓨터 사면 프린터 막 무료로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벤트 같은 거. 그런 프린터는 그 프린터 값 돈으로 달라고 하고 싶어 전. 왜냐면 여러분 프린터에 잉크 얼마 들어있는지 아세요? 10ml 들어있어요. 10ml. 새 잉크가. 근데 새 프린터를 사면 잉크가 조금 들어있거든요. 3ml 들어있어요. 3이니까 조금 쓰면 없어요. 그럼 잉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바꿀 때마다 돈이 비싸죠.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잉크 한 병에 잉크 카트리지 하나 얼마씩 받아요? 리필 충전하는 것도 있지만 새 거 사면은 몇만 원 할 거예요? 만 원이라도 비싸잖아요. 한 색당. 그게 10ml예요. 전 1리터를 9,000원에 사거든요. 1000ml를 1리터를 병으로 사요. 병으로. 병채 꽂아놓고 쓰거든요. 그 프린터에 잉크가 들어가는 통을 따로 만들어서 병채에 이제 꽂아갖고 쓰면은 100배 많은 용량을 가격은 똑같이 더 저렴하게 사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발생해서 프린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 에이스는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야매 잉크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HP라든지 이런 업체 가보면요. 하이마트 가보세요. 요즘 프린터기가요. 잘 나와 있어요. 옆에 잉크 통을 꽂아 쓰게끔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한 리필 프린터라 그래서 그런 거 쓰시면 좋아요. 가격이 저렴하게 잘 나오니까. 자, 이 책에서 지금 보니까 프린터를 뭐 설치하는 과정서부터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프린터는 어떻게 설치하냐면 시작 버튼 눌러서 장치 및 프린터로 가세요. 책에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프린터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프린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밑에요. 근데 이게 실제 여기 있는 프린터는 실제 프린터는 하나도 없어요. 실제 프린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가상입니다. 예. 그럼 이제 프린터를 하나 추가하겠죠? 프린터를 하나 추가하겠죠? 로컬 프린터를 추가할 건지 네트워크 프린터를 추가할지 추가해야 되겠죠? 로컬 프린터는 뭐예요? 요 컴퓨터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쓰는 프린터를 로컬이라 그래요. 아빠가 프린터를 사왔어요. 누구 쓰려고? 자기 쓰려고.
그럼 아빠 컴퓨터에서 꽂아갖고 프린터를 출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로컬 프린터를 추가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프린터는 뭐냐면 아빠 방에다가 프린터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자네들 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아빠 프린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해요.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사러 가셔서 프린터를 새 거 사오시면 박스를 개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박스를 개봉하면 거기 브로마이드 판으로 설치하는 과정이 설명이 돼 있어요. 이대로 설치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설명서대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하라 그래요. 제공해드린 CD를 넣고 설치하세요. 만약에 CD-롬 드라이브가 없는 컴퓨터는 뭐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서 거기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요. 설치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뭐 프린터를 꽂으세요 그래요. 전원을 켜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린터 잉크를 꽂아야 되겠죠. 잉크가 없으면 잉크를 꽂아야 되고, 그럼 잉크를 주입을 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럼 좀 이따가 이제 뭐 테스트 합니다 하고 테스트로 종이 한 장이 나올 거고, 뭐 테스트용 종이도 넣어주더라고. 몇 장 정도 넣어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아빠가 프린터 설치했으니까 이제 건너방에 있는 애가 아빠 프린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네트워크 프린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 프린터. 그럼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아빠 컴퓨터를 찾아야 되죠. 아빠 컴퓨터 연결돼 있으니까 프린터가. 현재 여기는 안 돼 있을 테니까 안 나오겠고, 어딘가에 네트워크 프린터가 연결돼 있으면 이제 목록이 나오면 그걸 선택하고 다음 눌러서 설치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자녀들 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아빠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린터를 인쇄하는데, 아빠가 컴퓨터를 끄고 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인쇄를 못하죠. 아빠 컴퓨터 연결돼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프린터기 말고 요즘은 어떤 프린터기가 있냐면, 여기 블루투스, 무선 이런 거 있잖아요. 와이파이 프린터기도 있거든요. 그 프린터기는 아빠 방에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 방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거, 와이파이로. 집에 공유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공유기를 통해서 와이파이로 연결해 가지고 프린터를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설치하는 거는 뭐 CD로 설치하면 되니까. 또 블루투스 프린터기도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프린터라든지 와이파이 프린터를 지원하는 그런 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에서. 그럼 스마트폰에서 내가 뭐 사진 찍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딱 눌러서 얘를 인쇄, 그러면 프린터로 인쇄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직접 인쇄도 가능한 거죠. 근데 일반적인 프린터기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와이파이 연결이나 블루투스가 안 되니까는. 자, 로컬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직접 설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로컬 프린터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프린터를 어디서 하나 얻어왔는데, 이 프린터기 CD도 없고, 설명서도 없고, 근데 프린터 앞에 딱 봤더니, 어느 회사 무슨 모델이라고 찍혀는 있어. 오케이. 이제 그거 갖고 쓰는 거예요. 로컬 프린터 추가. LPT가 또 뭐예요? 우리 보통 USB 메모리로, USB 케이블로 연결하죠. 프린터기야. 근데 구형은 LPT라는 거로 연결하거든요. LPT 포트가 있나 모르겠네. 뒷면에, 컴퓨터 뒷면에 보면은 프린터기 목록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그림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여기 좀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거 보이세요, 여기? 얘가 프린터예요, 프린터 요거. 세로로 구멍 많이 뚫려 있는 거 있죠? 얘가 병렬 포트라 그래, 병렬 포트. 근데 이런 거 보통 없어요, 우리 요즘은. 요건 뭐예요? 요 보라색은 뭡니까? 키보드, 녹색은 마우스. 얘를 PS2라 그래요, PS2. 그 다음에 시커먼 건 뭔지 아시죠? 여기 검은 거. USB. 뒷면에 뭐 4개 이렇게 있고, 여기 사운드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파란색 이건 뭐예요? 모니터 단자죠?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뒷모습이. 근데 우리 집 프린터기에는 얘가 있어요, 병렬 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 거는 오래된 거야. 빨리 바꿔야 돼. 너무 오래되면 안 좋아요. 느려.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는 건데, 그런데 프로그램이 없단 말이야. 프로그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음 눌러서 프린터 나온단 말이에요. 내 거 보니까 앱손인데, 앱손을 쭉 봤더니, 쭉 가서 봤더니 스타일러스 600이라고 써있어. 프린터기에. 오케이,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설치가 돼요. 얘는 윈도우가 갖고 있는 거야. 오래된 모델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프린터기를 남도 쓰겠다는 거지. 공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프린터는 설치해놓고 공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못 쓰죠. 아까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안 나온단 말이야. 공유를 해줘야 나오지. 공유를 해줘야.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로 설치할 건지 설정할 건지 아닌 거는 뭐 나중 문제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프린터기 하나 나온 거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2명 그려져 있어요. 공유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갈매기 표시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기본 프린터기다. 기본 프린터를 나는 얘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로 가요. 일로. 기본으로 갑니다. 나는 얘를 다시 기본으로 돌릴 거야. 그럼 얘를 기본으로 하면은 얘가 기본이 되고. 기본으로 갔어요. 그랬죠? 기본 프린터기는 오로지 하나만. 프린터를 100대도 설치할 수 있어요. 프린터를 100대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대만 기본 프린터 설정이 되는 겁니다. 프린터를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프린터를 설정하면 되고, 이렇게 프린터는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고 프린터마다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주면 좋겠죠. 사무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입구에 있는 프린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프린터 탕비실에 있는 프린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주면 알아보기 쉽겠죠. 그게 앱손이다 뭐다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은 위치를 따라서 요거는 영업 2팀에 있는 프린터기 이런 식으로 써주면 또 알아보기 쉽겠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보통 프린터기를 2개 정도 써요. 칼라하고 흑백하고. 칼라 레이저는 비싸요. 토너가 비싸니까 많이 안 쓰고 흑백 레이저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거로 보통 많이 쓰고 또 칼라로 인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칼라 레이저로 보통 많이 하죠.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많이 쓰는데 마찬가지로 사무실용 프린터기가 비싸잖아요. 보통 한 대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너나 드럼 값이 싸게 나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가정용은 어때요? 가정용은 프린터기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 비용이 많이 비싸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 말이니까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 스풀이라고 하는 말, 스풀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스풀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저속의 프린터하고 고속의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 전체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기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스풀이 어디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스풀. 우리 컴퓨터 중에서 가장 빠른 장치가 뭐예요? 컴퓨터 부품 안에서 우리 본체,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다 본체 뜯어보면 회로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빠른 게 CPU예요. CPU, 중앙처리 장치. 그 다음이 메모리예요. 주기억 장치. 그럼 CPU가 속도가 한 3300, 메모리는 한 1600, 1200. 그 CPU는 330km로 달리는데 메모리는 120km, 160km밖에 못 달려요. 그럼 프린터는 어떨까? 군뱅이야. 프린터의 속도는 군뱅이라고. 저희 집 프린터는요 38ppm이에요 1분에 38장 찍는 프린터기입니다. 빨라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분에 38장 찍을 정도면요 2초에 한 장은 나오는 거잖아요. 30ppm이면 1초에 한 장이잖아요. 그러면 똑딱 하면서 얘가 직직직직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한 장씩. 그럼 되게 빨라요. 그런데 100장을 인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100장을 인쇄하려면
하나 인쇄하는데 1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분. 1초라고 생각해요. 한 장에 인쇄하는데 1초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100장을 찍어야 돼. 그러면 100초죠. 100초. 그러면 1분 40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100장의 분량을 저장한단 말이에요. 하드디스크에다 저장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초면 될 것 같은데? 저장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저장 버튼 누르면 뚝딱 저장되잖아요. 그런데 프린터기는 빠른 프린터기만 하더라도 100장을 찍으려면 1분 40초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쇄라고 명령을 걸면은 프린터가 쫙 찍을 거 아닙니까? 다 찍고 나서 인쇄 다 끝났어요 하고 보고하기 전까지 컴퓨터는 멈춰 있어요. 컴퓨터는 동시에 두 개를 못해요. 인쇄해라. 그래갖고 인쇄 명령 걸어놓고 그냥 딴짓한다? 안 돼요. 인쇄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쇄할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씩 걸릴 거야. 인쇄할 양이 많아져. 그러면 1시간 동안 컴퓨터는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만져요. 그럼 사용자는 답답하잖아요. 뭐 해야 되는데, 인터넷 가서 뭐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인쇄를 직접 프린터로 보내지 말고 인쇄 저장을 하는 하드디스크 안에다가 마치 인쇄한 것처럼 보내라 이거. 인쇄할 내용을. 그럼 프린터기가 직접 인쇄할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보조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가 그 저장할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인쇄할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쇄할 때 저장하는 거하고 좀 달리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린터기보다는 하드디스크가 빠르니까는 몇 초 만에 인쇄를 다 했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인쇄를 다 했다고 화면에 떠요. 인쇄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인쇄 명령을 다 보고받은 CPU 입장에서는 뭐예요? 컴퓨터는 이제 다른 걸 해도 되죠? 그럼 내가 뭐 인터넷도 하고 엑셀도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사이에 프린터기가 척척척척 찌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기능을 스풀이라 그래요. 프린터기가 원체 느리기 때문에 인쇄가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놀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없애는 기능이에요. 그게 스풀이고, 대신에 스풀을 하면 바로 인쇄되는 것보다는 더 느리게 인쇄되겠죠. 거쳐서 오잖아. 거쳐서 오니까 좀 느리겠지. 그래서 나는 인쇄는 하라고 해놓고 난 밥 먹으러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스풀을 안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스풀을 안 하고 하면 좋은데, 이 스풀 기능은요, 윈도우 XP서부터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컴퓨터 안에 무조건. 그래서 내가 프린터를 설치하자마자 무조건 다 스풀 기능이 세팅돼요. 그러니까 나 스풀을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해제를 해야 되고, 윈도우 95나 윈도우 98 같은 경우는 스풀 기능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쇄 명령을 걸면 컴퓨터를 아무것도 못해요. 인쇄 끝날 때까지. 그런 경우는 프린터에 가서 스풀 기능을 지정해 줘야 되고. 근데 어차피 여러분 댁에서 윈도우 98 안 쓰시잖아. XP서부터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렇게 되면은 되게 편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엑셀에 가서 그럼 엑셀에 인쇄될 내용이 전달되고, 한글에 가서 그럼 한글에 가서 전달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인쇄 관리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순서대로 쌓이는 거예요. 순서대로. 먼저 온 놈이 밑으로 내려가. 앞서가는 거지. 그래서 밀어내기야. 밀어내기. 엑셀을 먼저 인쇄해라 그러는데 한글이 먼저 가서 인쇄되지는 않고, 엑셀 인쇄해라 그러면 엑셀이 먼저 가고, 한글 인쇄해라 그럼 한글 가고, 뭐 메모장 인쇄하라 그러면 메모장 가고,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인쇄를 하는데, 중간에 나는 급해. 엑셀보다 한글을 빨리 인쇄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엑셀로 멈춰. 그리고 한글부터 인쇄를 할 수는 있어요. 순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인쇄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고, 대신에 내가 모르고 두 세트를 찍어야 되는데 한 세트만 찍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쇄 관리자에 가 있는 대기하고 있는 애한테 가서 야, 너 한 장 말고 두 세트 찍어라 이렇게는 못해요. 그거는 한글 프로그램에 가서 인쇄를 처음에 할 때 두 세트를 할 건지 한 세트를 할 건지를 지정해 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한 세트만 인쇄를 걸었다 그럼 다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세트 더 인쇄하라고 명령을 걸어야 두 번이 나오겠죠. 예. 근데 우리 집 프린터기가 두 대야. A 프린터, B 프린터 있단 말이야. 근데 한글은 A로 인쇄하고 엑셀은 B로 인쇄하고, 이건 가능해요. 인쇄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프린터의 위치를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근데 가로로 찍으라는 거를 세로로 찍어라 이렇게 바꿀 수는 없고 프린터기를 변경할 수는 있고 옵션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 거기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지 관리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쪽 보겠습니다. 49쪽에 나와 있는 거는 섹션 03번 문제죠. 예, 조건부 서식의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사용자가 직접 서식을 지정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냐면 얘들은 빨갛게 칠하고 쟤들은 노랗게 칠하고 얘는 오른쪽으로 하고 얘는 왼쪽으로 하고 막 꾸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하고, 지금은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움직이게끔 하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D 두 번째부터 D 10번째까지 여기네요. 계획 수량 부분인가 봐. 이 영역에 일단 블럭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 250 이상이 된 숫자가 있으면 전체가 밑줄이 들어가래요. 그리고 굵게 나오래. 그 다음에 150이 안 되면 빨간색으로 기울인 걸로 나오래. 근데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만 바뀔 것 같아. 블럭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래서 350 같은 경우에는 250 이상이니까 밑줄이 치고 굵게 나올 거라고, 검은색으로. 근데 150이 안 되는 120 같은 경우는 빨간색인데 기울임 꼴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120 같으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글자 전체가, 그 줄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기울인 꼴로 나오라는 얘기 같아요. 문제 뜻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 이 결과는 안 보여줘요. 문제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문제는 입력돼 이렇게 우리가 불러오면 저렇게 데이터는 들어있으니까는 우리 아래 그림처럼 그렇게 바꾸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블럭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잡고 시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문제가 행 전체에 대해서 그랬잖아. 전체 행에 대하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다 잡아야 돼. 첫 번째 줄은 제외하고, 첫 번째 줄은 제목줄이니까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 A의 두 번째부터 E의 10번째까지 다 잡아야 돼요.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행 전체란 말이 없으면 블럭, 아까 제가 지정해준 그 블럭만 잡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행 전체를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규칙에 들어갈 거예요. 새 규칙.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식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에. 수식을 사용해서 그랬잖아요. 수식을 사용해서. 맞습니까? 예. 네. 그럼 저 밑에 보면 빈 줄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수식을 쓰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으니까 계획 수량이라는 뒤에 두 번째서부터 뒤에 10번째까지만을 조건을 걸면 되죠. 이 조건에 따라서 전체가 바뀌겠지만 조건을 여기다 걸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조건을 걸 때는 무조건 그 범위 D 두 번째부터 D 10번째 중에 첫 번째 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첫 번째 것만. 아까 제가 블럭을 이렇게 잡고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이때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을 쓴단 말이에요. 뭐뭐보다 크거나 같은지 뭐뭐보다 작은 건지를 해놓고 하면 이렇게 여기만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만약에 120 같으면 150 미만이니까 이 전체 요 줄 네 번째 줄 여기가 다 빨간색 기울인 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럭을 다 잡고 시작한 거라다라는 거지. 블럭을 다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새 규칙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문제지. 근데 수식을 사용하려니까 새 규칙을 가야죠. 그러니까 커말 자격증은요. 마지막을 물어요. 마지막 얘기는 알려줘요. 힌트를 줘요. 수식에 가서 하세요 라고 하는 건 알려주는데 그 수식을 가려니까는 어디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알아서 가라 이거지. 알아서 가라.
예를 들어서 D의 두 번째부터 D 10번째까지 행 전체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오 이렇게 내지는 않고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해서 하시오라고를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오라는 뜻이겠지. 그렇지. 그래놓고 이 서식을 지정해주는 수식을 쓰는 날에는 아까 책에서 문제지에서 요구했던 D 두 번째부터 D 10번째 이 범위 중에서 반드시 처음 것만 클릭한다. 자, 그러면 달러가 찍혔어요. 그렇죠. 이렇게 찍혔어. 는 D의 두 번째 이게 아니라 우리 D의 두 번째를 클릭했잖아요. 그때 양쪽에 달러가 여기 흉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쉽게 하는 방법은요. F4번 키 있죠. F4번 키. 키보드 제일 상단에 보면 그 기능 키 있지 않습니까? 그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잠깐만요.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가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래요. 해보시면 맞죠? 그래서 양쪽에 달러가 다 나와 있을 때를 우리는 절대 주소라 그래요. 얘를 절대 주소라 그래. 절대 주소. 그 다음에 요럴 때가 있고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혼합 주소라 그래. 이걸 혼합 주소를 뭐라고요? 혼합 주소.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시험에 얘는 안 나와요. 얘는. 달러가 숫자 쪽에만 붙어있는 달러 있잖아요. 이런 혼합주소 시험 문제는 우린 내지는 않아요. 근데 필기시험에서 어쩌다 나오기는 하는데 원리만 알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고요. 실기시험에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실기시험에서는. 근데 이 혼합주소는 이 혼합주소 지금 요거는 언제만 나오냐면요. 조건부 서식에만 나와요. 이거는 어떨 때 조건부 서식에서만 조건부 서식에서만 나오더라 이거지. 다른 시험 다른 문제에서는 요 달러가 두 개가 들어가든지 양쪽에 들어가든지 아예 안 나오든지 이런 경우가 시험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쓰는 거고요. 달러가 왼쪽에만 나오는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문제에서는 꼭 요렇게 쓰셔요. 요렇게. 자, 그러면 다시 는 달러 D에 두 번째 셀이 문제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까 250 이상이라면 그랬죠. 이렇게 써야지. 크거나 같다 250. 이게 쓰셔야 돼요. 이거는 쓰셔야 된다고. 누가 D의 두 번째 달러가 얼마보다 25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게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상이니까 그렇게 쓰시고 저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쓰고 250 쓰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꾸며지래? 여기 서식 버튼 눌러서 뭐라고? 밑줄 치고 굵게 나오라 그랬죠? 굵게 밑줄 실선 치고 굵게 해라 이거지. 자, 서식에 보니까 문제 밑줄에 실선 쓰라 그랬죠? 근데 보통이 아니라 굵게 하라 그랬죠? 굵은 글자로 밑줄 치라는 거죠? 오케이.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잠깐만, 뭐가 이상하게 나왔다, 답이. 아, 달러가 양쪽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안 되지, 역시. 야, 달러가 양쪽에 들어가, 조금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달러가 양쪽에 들어갔는데, 달러가 한쪽에만 나와 있어야 돼요. 왼쪽에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세요. 나왔죠? 그런데 보세요. 200이 아니라 300이면 어떻게 될까? 여기 보세요, 여기. 200이 아니라 제가 300으로 고쳤어요. 엔터를 딱 치면 그 줄 전체가 또 굵게 밑줄이 나와요. 근데 350이 아니라 만약에 210이면 어떻게 돼? 210이면
굵은 밑줄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는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이죠.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블럭 똑같이 잡고요. 조건부 서식, 새로운 규칙, 수식. 자, 이번에는 뭐죠? 문제가 150 미만이면 빨간색 기울임꼴이죠. 어느 셀을 기준으로? 뒤에 두 번째 셀을 기준으로 무조건. 세 번째 거 클릭하면 안 되고, 블럭을 우리가 두 번째 줄서부터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를 꼭 클릭하셔야 돼요. 그리고 F4번 키 두 번 누르고, 그럼 딸랑 앞으로 가죠. 작다 150. 150 미만이니까 작다 150. 요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고 나서 이 조건에 맞으면 꾸며야죠.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한다? 네, 기울이고 빨간색 기울임꼴이 들어가는 거죠. 빨간색 기울임꼴. 확인. 그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200이 아니라 얘가 100이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빨간색 밑줄 기울기가 들어가고. 이 계획 수량이라는 숫자에 따라서 이 전체가 굵은 줄이 나올 수도 있고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럼 고칠 줄 알아야 되겠죠. 고치는 건 이렇게 고칩니다.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관리로 가요. 규칙관리. 새 규칙은 새로운 거를 입력할 때 쓰는 거고,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조정할 때는 규칙관리에 가서 여기 규칙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규칙을 제거하든지 편집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고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250이면 굵게 밑줄 나오라 그랬는데 아까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고침 수정 모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요 상태로 와서 고치고 제가 빠져나갔던 거죠. 책을 좀 볼게요. 50페이지.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으실 때는 50페이지 설명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49페이지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니까는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다시 할 때는 같이 보시면 좋지. 자, 50페이지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로운 규칙을 누릅니다. 이렇게 썼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는 달러 뒤에 두 번째가 25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한 다음에 서식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달러 이런 식으로 키보드로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해당되는 셀을 클릭했죠? 해당되는 셀을 클릭하면 달러가 양쪽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F4번 키를 눌러서 한쪽으로 달러를 옮겨야죠. 그렇게 해도 되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직접 다 키보드로 써도 되고, 이때 이제 이상이라는 말은 뭐죠? 이상은 크거나 같다죠. 이하는 작거나 같다고, 초과는 크다고, 미만은 작다고, 같다는 이게 같다고, 다르다는 이게 다르다예요. 다르다는 요겁니다. 네. 이상은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잖아요. 크거나 같다. 예. 근데 크거나 같다를 같거나 크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수학에서는 크거나 같다를 위아래로 쓰는데 위아래로 못 쓰잖아요. 키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옆으로 나란히 펼쳐서 쓰는 거죠. 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같다. 근데 다르다는 우리 수학에서는 는 대각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사선을 긋는데 같다라는 기호가 키보드에 없으니까 작든지 혹은 크든지 이렇게 쓰면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기호가 좀 달라요. 연산자가.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딱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블록 잡은 거에 하나의 조건을 만들고 오른쪽 페이지 네 번째 보니까는 또 똑같이 새로운 규칙을 눌러가서 수식을 사용을 해서 이 150보다 작다면 라고 해서 또 빨간색 기울임꼴을 지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럼 달러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 정확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뒤에 두 번째부터 뒤에 10번째를 블럭을 잡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블럭을 다 잡으면 A의 두 번째부터 E의 10번째까지잖아요. 근데 여기만 조건은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만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 조건이 어떻게 걸리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뒤에 두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 뒤에 세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 뒤에 네 번째가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점점 들어가서 뒤에 10번째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250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9개를 가지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거죠. 너 250 이상이야? 너 250 이상이야? 250 이상이야? 아니 250 이상이야? 아니 너 250 이상이야? 맞아. 그러면 너 이 줄 블럭은 다 잡았으니까 그 줄에 해당하는 블럭이 굵은색으로 밑줄이 쳐지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 D로 시작하죠. 블럭은 2부터 10까지 잡았잖아요 아까. 근데 D라고 하는 동네 것만 자꾸 계산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얘를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D에 제일 앞에 있는 거를 써주고 앞에다가 달러를 찍어주면 얘가 대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대표라는 뜻이에요. 대표. 근데 달러가 딱 양쪽에 찍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두 번째 것만 따져요. 뒤에 두 번째, 뒤에 세 번째, 뒤에 네 번째, 뒤에 다섯 번째, 뒤에 10번째까지 따져야 되는데 달러가 양쪽에 들어있으면 뒤에 두 번째 딱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250 이상이 되잖아요. 얘가 250 이상이 되면 이 전체가 다 검은색, 굵은색으로 밑줄이 쳐지고 얘가 150보다 작으면 다 빨간색으로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잖아. 요 각각의 요소들을 갖고 따져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 이름을 이제 공통적으로 봤더니 다 D로 시작하더라. D는 동일하더라. 그래서 D는 그대로 있어라 하는 뜻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 절대 주소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절대 참조, 절대 고정, 절대 참조, 절대 고정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 주소, 상대 참조, 상대 고정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요것만 전문적으로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따로 좀 상세하게. 54페이지로 가볼게요. 54페이지. 지금처럼 어느 특정 셀이 250 이상이면 굵게 나와라 이렇게만 문제 나오면 땡큐인데 54페이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행 전체가 그랬어요. 행 전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록 잡아야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사일만 갖고 따져라 그러면 요것만 블록 잡으면 되는데 이 입사일에 해당하는 어쩌고 저쩌고에 따라서 행 전체가 그랬잖아요. 그럼 다 잡아야 돼. 그리고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이제 수식에는 뭐라고 쓰느냐 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B의 5번째부터 B의 12번째까지. 그렇죠. 자, 문제 이렇게 써 있네요. B의 5번째부터 B의 12번째까지 이 데이터 중에서 10월에 입사한 사람만 이렇게 꾸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굵은 기울임꼴 빨간색으로 꾸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는 달러 B의 5 이렇게 쓰겠지. 이 중에 대표가 앞에 거고 달러만 앞에다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가 10월이잖아요. 10월. 10월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월을 따지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months 이렇게. months는 뭐냐면 날짜 중에서 월을 계산하는 함수예요. 지금 입사일인 연월일로 돼 있잖아요. 그중에 연도는 상관없고 월만 따지는 거잖아. 월만. 그러니까 10월 달에 입사한 사람만 챙겨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onths라는 함수를 쓰면은 월만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10월, 월이 10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는 10이라고 쓰면 되죠. 만약에 10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만 따져라면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다. 12. 그러면 10월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만약에 전반기에 입사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반기. 1, 2, 3, 4, 5, 6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작거나 같다. 6 쓰면 1, 2, 3, 4, 5, 6 되는 거고. 후반기에 입사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다. 7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7, 8, 9, 10. 아니면 크다 6 해도 되겠지. 크다 6. 지금은 10월 입사니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건에다가 쓰고, 얘를 쓰고, 이제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굵고, 기울이고, 빨간색. 이렇게 하면 되죠. 한번 해보세요. 요 수식란에다가, 는, months, B에, 달러, B에 5, 는 10월 라고 쓰고, 서식에 가서 굵고 기울이고 색깔은 빨강, 굵고 기울이고 빨강, 확인. 그러면 그 10월 달만. 근데 만약에 10월이 아닌 사람을 10월로 고치면 걔도 빨갛게 나오겠고, 10월 달을 입사한 사람을 만약에 10월 달에는 다른 달로 고쳐버리면 빨간 게 사라질 테고. 그거에 대한 해설은 55쪽에 는 months 달러 B의 5번째 셀이 10이다 라고 쓰라고 거기 지금 2번째 설명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키포인트로 매겨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거 볼게요. 기출 02번 볼게요. 기출 02번. 화면 밑에 기출 02번. 자, 이번에 문제가 좀 달라졌어요. C5부터 G 12번째까지 셀인데 각 셀에 대해서 그랬잖아. 행 전체에 대해서 그럼 다 잡아야 되지. 앞에 있는 번호 이름까지 잡아야 되는데 C5부터 G 12번째 각 셀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잡으면 돼요. 그거만. 해당되는 것만 잡고 조건부 서식을 가야 되는데 여긴 수식이 아니잖아요. 문제 뭐로 되어 있어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그럼 다음을 포함하는 셀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여기 셀 강조규칙 가보세요. 있나? 다음을 포함하는 셀이 있어요? 없죠? 그럼 세규칙 가볼까? 세규칙? 세규칙을 가면은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있네. 아까 수식도 있듯이 여기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을 생략해놨었고 여기까지 찾아가는 길을 목적지만 알려주고 도착점만 알려주고 과정은 내가 찾아가야지. 예. 그리고 셀 값을 어떻게 집어넣어요? 90 이상인 경우에 여기 보세요. 여기 가서 크거나 같다 90 쓰고 90 이상인 경우에는 셀 값이 9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상인 거니까 이때 서식에 가서 뭐 하래요? 밑줄을 2줄짜리 치고 굵게 하고 2줄짜리 밑줄에 굵게 하고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로 해주고 셀 값이 해당 범위가 뭐예요? 해당 범위 작거나 같단가요? 미만이니까 작은 거네. 80 미만이라면 이렇게 작다 80이네. 그렇죠? 그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기울이고 색깔은 빨강. 근데
채우기 빨강도 있고 글자 빨강도 있으니까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예, 채우기 빨강은 안에 있는 색깔을 빨갛게 칠하는 거지. 색깔, 셀 자체를. 근데 글꼴을 기울여서 빨강. 확인, 확인. 그러니까 검었고 굵게 나온 건 뭐야? 굵고 밑줄 친 거는 뭐야? 90 이상이고. 빨간색 나온 건 뭐야? 80 미만이고. 그러니까 빨간색은 공부 안 한 학생. 진하게 나온 건 공부 많이 한 점수 좋은 학생. 이렇게 나온 거지 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서 직장 업무를 하실 때, 이번에 매출액이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얼마 이상이면은 좀 진하게 보이고, 굵게 보이고, 또, 너무 좀 점수가 낮은 거 있잖아요. 판매 금액이 작은 거는 커트라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숫자 이하로는, 미만으로는 빨갛게 보여라. 그러면 눈에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따로 계산할 수 있고, 행 전체를 가지고 꾸밀 수도 있고. 시험은 딱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예요. 행 전체가 나오게 할 거냐, 각각이 나오게 할 거냐, 각각이 변화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얼마 이상이냐, 얼마 미만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10월 달 것만 체크하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간단한 함수를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우리 함수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months라는 함수가 어려운 것 뿐이지 함수 배우고 나면 months는 쉬운 거니까. 자, 56쪽 섹션 04번 열어볼게요. 필터가 나왔어요. 필터. 필터는요, 여러분이 실제 업무상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예, 이걸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업무에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쓰고 저러저러한 기능에는 저러저러한 기능을 쓴단 말이에요. 업무에는. 근데 아니더라고. 해보니까는 이런 업무 저런 업무에도 얘가 들어가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서. 예. 그렇죠. 뭘 하나 잘 알아두면 나머지 쓰는데 불편함 없어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걸러내래요. 근데 무작정 따라하기가 있고 무작정 따라하기 2가 있잖아요. 밑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하기는 자동 필터라는 걸 이용하고 무작정 따라하기 2는 데이터는 똑같은 건데 고급 필터라는 걸 이용하래요.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 두 가지를 알아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자동 필터는요, 저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죠. 데이터 중간에 메뉴 구조 중에 데이터 탭이 있어요. 자, 먼저 홈 탭에는요 무슨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홈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홈이고, 삽입은 뭐죠? 피벗 테이블을 만들거나 뭐 그림을 갖다 붙이거나 뭐 네모 동글뱅이 도형을 집어넣거나 뭐를 집어넣을 때 쓰는 게 삽입이에요. 그래프를 그리거나. 페이지 레이아웃은 우리 시험에서는 안 써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근데 실제 업무상에서는 이제 여백 설정도 해야 되고 어떻게 인쇄할 건지를 많이 쓰겠지만 시험에는 인쇄하는 게 안 나오니까 안 쓸 테고. 수식은 시험에서 뭐 함수를 삽입하거나 여기 이름 관리자 같은 것도 쓰긴 쓰는데 가급적 여기 안 올라 그래요. 그냥 외워서 쓰려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여기 정렬이라든지 필터라든지 특히 여기 보면은 유효성 검사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가상분석이라든지 가상분석도 이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시나리오, 목표값, 데이터표. 그 다음에 부분합. 여기 시험에 항상 나오는 메뉴들이에요. 얘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자동 필터 하세요 그러면 자동 필터가 어느 메뉴 구조에 있지? 홈에는 없는데 어디 있더라?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메뉴를 가장 많이 쓴다 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자, 데이터를 마우스를 밖에다 클릭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안에다 클릭하세요. 데이터 들어있는 블럭 안에다 클릭해 놓고 필터 있어요. 필터. 이게 자동 필터라 그래요. 자동 필터. 깔때기 그림처럼 생긴 거죠. 깔때기 누르세요. 누르면
다시 눌러보시고 또 눌러보세요. 막 눌러보면 뭐가 변하죠, 화면이. 여기 삼각형 기호가 생기면 필터링이 된 거고요. 필터가 기호가 생긴 거고,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 그래요. 그럼 여기 삼각형 기호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기호. 이게 이제 필터 하는 기능인데, 하나씩 해보죠, 뭐. 근속기관이면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직책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화살표 눌러서 숫자 필터로 가보세요. 숫자 필터. 숫자 필터에 갔는데 15년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으면 이상이라며. 크거나 같으면 이상이잖아. 이상이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 누르고 크거나 같으면 누르고 얼마라고 써라? 15. 15년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화면이 좀 변했죠? 그러니까 15년 이상 된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숨었어요. 필터라는 거는 걸러내는 거잖아요. 뭐 오일 필터, 에어 필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년이 안 된 사람은 다 빠져라 이거야. 근데 왼쪽에 보시면 파랗게 변했어요. 파랗게 숫자가. 그러니까 4, 5, 6이 없어졌고 9가 없어졌고 12, 13, 14 없어졌잖아요.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년 이상인 것만 일단 걸렀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또 걸러봐야죠. 그럼 퇴직금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뭐뭐보다 자금 5만원 이하니까 작거나 같음이죠. 이하니까 작거나 같음이잖아요. 그렇죠? 작거나 같음 가서 얼마? 5만원. 확인되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만 남았네? 그럼 걸러낸 거예요, 다. 이 걸러낸 거라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 보면 지우개 누르면 다시 다 나와요. 필터를 해제해도 되고 다시 누르면 다시 필터가 걸리겠지만,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근속기간에 가서 15년 이상이니까 15년이 안 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해제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제하시면 어려워요. 왜냐면 데이터가 요소가 몇 개 없으면 여기서 고르면 편하겠지만 얘가 다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르는 게 아니라 명령을 걸어야죠. 여기다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이상이니까 이상 크거나 같음 눌러서 15년 이상이니까 15라고 쓰고 확인 누르면 15년 이상 된 근무자들만 여기 이제 남고 나머지는 필터라는 개념에 의해서 걸러내진 거지. 그리고 거기가 삼각형이 아니라 깔때기 그림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마우스 갖다 대보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퇴직금이라는 항목에 가서 마찬가지로 숫자 필터에 가서 5만원 이하니까 작거나 같음이잖아요. 그렇죠? 작거나 같음을 누르고 5만원을 쓰는 거예요. 5만원. 확인 누르면 15년 이상이면서 5만원 이하인 경우만 두고 나머지는 다 빠진 거죠. 지금 10번째 데이터 하나만 남아있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무작정 따라하기 2번 갑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 앞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한 사람 것만 남았으니까 얘를 복사를 해서 얘를 이제 보세요. 제가 복사해서 다른 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그것만 딱 남거든요. 요 결과를 복사해서 제가 다른 것으로 출력시켰잖아요. 이제 사장님한테 요것만 보고하면 되지. 이분이 우리 회사에서 15년 이상이면서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분이 이분밖에 없네요 하고 보고를 하면 되죠. 그런데 무작정 따라하기 2번은 고급 필터를 하라는 게 고급 필터. 고급 필터를 하면은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로 출력을 해줄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여기다 출력하세요 라고 하면 돼. 그럼 거기 원하는 것만 따로 출력이 돼. 근데 조건을 어디다 미리 적어야 돼. A16부터 H19 요
요 사이에다가 조건을 걸어야 돼요. 문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굵은 테두리를 썼어요. 제가 일부러. 요 안에다가 조건을 미리 써 놓으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던 저렇게 쓰던 어떻게 알아서 이 동네에다 쓰라는 거죠.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아까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속기간 여기 보이세요? 글자? 여기다가 뭐 여기다 써도 되고 근속기간이 잘못 썼죠? 근소라고 썼잖아. 뭐 안 돼. 큰일 나. 정확히 똑같이 써야 돼. 귀찮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얘 있죠. 얘. 이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요. 그럼 똑같죠? 복사해서 붙이면 똑같잖아. 테두리 선이 있던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없어요. 글자만 똑같으면 돼. 네, 그 다음 퇴직금이라는 글자도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죠. 뭐. 이렇게 붙이던 떨구면 안 돼요. 퇴직금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붙이면 안 된다고. 나란히 붙여야 돼. 나란히.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붙이지. 앞에다가. 책에 보면 요 앞에다 붙여서 쓰세요 라고 하거든요. 뭐 상관없어요. 어디다 해도. 자, 그 다음에 근속기간 몇 년 이상이라고요? 15년 이상이라고 쓰고 여기다 쓰셔야 돼. 이렇게 직접. 퇴직금은 5만원 이하죠? 5만원 이하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렇게. 고급 필터는 내가 조건을 쓰고 다 해야 돼요. 자동 필터는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클릭하고 하면 되지만 고급 필터는 조건을 내가 다 일일이 써야 돼요. 원하는 대로. 그럼 쉬운 건 뭐죠? 자동 필터가 쉽죠? 고급 필터가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자동 필터에서는 안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고급 필터에서만 해야 돼요. 천상. 근데 지금 문제는 자동 필터도 되고 고급 필터도 다 되지만 고급 필터에서만 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되는 기능. 예를 들어서 문제가 15년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있는 사람만 골라보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동 필터가 안 돼요. 자동 필터는 15년 이상이고 요런 조건과 저런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A라는 조건이면서 그리고 B라는 조건이면서 그리고 뭐뭐이고 이런 거는 돼요. 근데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이거나 5만원 퇴직금 5만원 이하라는 조건이거나 이렇게 이거나 혹은 또는 이라는 조건은 자동 필터는 못 만들어요. 그건 못 만든다고. 예. 두 가지를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조건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자, 제가 다시 좀 선을 좀 지워놓고 해볼게요. 이렇게 직접 글자를 써도 되지만 이 근속기간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도 되고 퇴직금이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이는데 이걸 입력하는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중간에 써도 되고 앞에다 붙여 써도 되고 근데 이렇게 떨궈서는 쓰면 안 된다. 떨어져 쓰면 안 된다. 붙여야 된다 하는 거죠. 퇴직금이 먼저 나오던 근속기간이 먼저 나오던 상관은 없는데 꼭 붙여놓고 써야 된다. 라는 게 룰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를 걸어야 되는데 마우스 포인터가 셀 포인터가 밖에 있는 것보다는 안에 있으면 좋은데 여기다 클릭해 놓지 말고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들어가는 게 수월하더라. 밖에 있어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고급 목록이 어딨니? 라고 묻죠. 목록이 어딨냐고 묻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마우스가 밖에 있잖아요. 이렇게 마우스가 밖에 있으면 고급 버튼 누르면 여기를 선택하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이 안에다 클릭하고 고급을 누르면 자동으로 거기를 블럭을 잡아요. 근데 지금은
안에를 블럭 잡았잖아요. 마우스를 밖에 찍어놨는데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고급 필터를 한번 걸어놨던 곳이라서 자동으로 여기를 찾아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시 처음부터 입력하고 고급 필터를 들어가면 마우스가 밖에 있었으면 거기를 선택하고 안에 있을 때는 안에를 선택해줘요. 그래서 보통 안에다 놓고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 자,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 이 중에 데이터를 걸러내 가지고 어디에다가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20번째에다가 복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터가 아니라 복사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사하시고, 조건 범위는 어디냐면 아래에 있는 요거죠. 얘가 조건 범위죠. 혹시나 잘못해서 이렇게 여유 공간을 잡으면 큰일 납니다. 딱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것만. 그리고 복사 위치는 어디냐면은 A 20번째라고 써 있어요. 문제에 A 20번째부터 출력하시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똑같이 자동 필터처럼 거기만 출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더니 책처럼 요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제는 제공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했는데 이게 맞은 건지 틀렸는지 뭐가 누락됐는지 몰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15년 이상이니까 하나, 둘, 셋, 4명이잖아요. 그렇죠? 4명 맞죠? 그렇죠? 그 중에 5만원 이하는 어떻게 돼요? 5만원 이하는 8만원 아니고 7만원 아니고 7만원 아니고 6만 5천원 아니고 4만 4천원 맞네. 여기 이 사람 김재욱 씨까지 5명인데 18년에 해당되면서 5만원 안 되니까 딱 김재욱 씨 하나만 나올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눈으로 먼저 보셨어야 돼. 그러니까는 한 사람 거 나온 게 맞구나 라는 게 된 거지. 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알쏭달쏭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답이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2명이 나왔다든지,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 있지 않습니까? 결과 자체를 삭제해 버리세요. 삭제하시고 조건을 제대로 썼는 거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15년 이상 맞고 5만원 이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가서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이때 조건 범위가 과연 제대로 맞는지, 복사 위치는 어디가 맞는지, 그리고 확인 눌렀더니 이제 이거는 맞는 거죠. 근데 하면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시험 문제니까 꼭 한 줄 이상은 나오겠지. 2줄이 나올지 한 줄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건 우리 눈으로 먼저 검사를 해봐야지 뭐. 그럼 아까 이제 무작정 따라하게 나와 있는 이 자동 필터에 의한 결과하고 무작정 따라하기 이에 있는 고급 필터로 된 결과하고 어차피 결과는 같겠지 뭐. 방법론이 다른 것 뿐이지 결과는 같겠죠. 그렇죠. 자,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자동 필터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A의 4번째부터 H 4번째까지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한 후에 자동 필터를 클릭한다 그랬죠?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블록을 잡고 필터를 하래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이 동네 클릭해 놓고 필터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예. 어렵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크거나 같음 15 썼잖아요. 15년 이상이니까.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용자 지정을 선택했죠? 책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근속기간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저 밑에 사용자 지정 필터 이걸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크거나 같음 15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하고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여기서 15 쓰는 거하고 같잖아. 이거 안 건드려도 되잖아. 방법은 동일해요. 동일한 방법이고
나는 이런 게 편해, 저런 게 편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5만원 이하니까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도 되고, 작거나 갖다에 들어가서 5만원 써도 되고. 그랬더니, 여기 퇴직금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작거나 같은 5만원 썼더니, 해당하는 거는 한 줄만 나오더라 이거죠. 그럼 결과가 이제 해결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2번은 직접 조건을 어디다 써야 되는데 그 조건이 나타나는 데는 16부터 19 이 줄 안에다가 조건을 쓰면 되니까 이 책에는 제일 앞에다 썼지만 중간에 써도 되고 귀퉁이 써도 상관은 없어요. 틀리지는 않으니까는. 그래 놓고 입력 범위, 입력 데이터 안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을 가자.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자동으로 잡아주고 시작하니까 편리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이때 조건 범위 정해주고 복사되는 위치가 어딘지만 확인해 주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어딜 보시냐면은요, 62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기출 01번, 기출 02번 있잖아요. 기출 0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산부사 이거나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인. 조건이 막 헷갈려졌어요. 그렇죠?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댁에 가셔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드릴 테지만. 그 다음에 그 섹션 기출 02번 어떻게 했어요? 5월달 생일인 사람만 걸러내야 돼요. 그렇죠? 그 5월달인지 아닌지를 또 써야 되잖아. 아까 먼스 함수 있었잖아. 월만 따지는 거. 이제 그걸 이용하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조건을 쓰기가 수월치가 않아요. 이 문제에서 얘가, 기출 02가 제일 어려워요. 이해할 부분도 많고, 이해할 부분도 가장 많고. 아까 무작정 따르기 1이나 무작정 따르기 2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린 땡큐인데, 기출 01번 문제처럼 기출 01도 어려운 조건은 아닌데 기출 02가 좀 어려워요. 그 세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댁에서 좀 복습을 좀 해 오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산 작업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보면 지금처럼 마우스로 드래그 클릭 하는 게 아니라 다 키보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들 해요. 함수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비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얘를 그냥 넘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를 넘기면 시험을 합격을 못해요. 얘는 꼭 잡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서서히 설명드릴 거예요. 천천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